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제가 지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느냐라는 표현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를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은 그럴 인사를 드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사회, 우리 정치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살면서 이런 표현하죠. 꿈만 같다라는 것과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12월 3일 날 겪었던 것은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여진이 아니라 그 사건의 태풍은 아직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쉬었던 이유도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계엄 사태 때문에 모실 분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랬는데요. 자,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시대정신연구소의 엄경영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신성장 경제연구소의 최병천 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 소장님 두 분 갑자기 요새 별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예, 투스타 막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많이 놀라셨죠? 네, 저는 그날 조금 일찍 잠이 들었는데요. 이게 카톡이 삑삑거려서 이게 휴대폰을 켜보고 그 다음에 바로 텔레비전을 켰는데 이게 약간 몽환적인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우절 가짜뉴스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정말 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최전. 저는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어요. 저희 딸아이가 고3이어가지고 수능 끝났으니까. 수능 끝나고 이제 예. 거의 한 10여 년 만에 가족들이 여행 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계엄 얘기해가지고 무슨 농담 같은 거 하냐고 하는데 점점점 이제 이게 사실인 게 확인되면서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막 생각에 막 잠기고 이제 밤새 한 1시 10분경인가 이제 그때 계엄이 해제가 됐었는데요. 아니요. 4시 반에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의결된 거 기준으로 한 1시 10분이었는데 1시. 한 예. 10시 반부터 1시 10분까지는 그냥 계속 그것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냥 세속적인 어로 유튜브가 터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엄하면은 방송을 송출을 금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의 서버를 둔 유튜브는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유튜브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계엄 해제가 되고 이제 저희가 녹화한 기준으로 보면 내일 이제 탄핵 소추안이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 지난번에 표결할 때 그저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했잖아요. 그거 잘했다고 보십니까? 좀 상당히 말들이 많던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번 표결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라는 이제 보수 정당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보수 세력하고 이 정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 여론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표결에 불참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또 대통령 그제죠. 이게 방송 기준으로는 그제 윤 대통령이 담화를 해서 국민 염장을 질러놓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당초 예상처럼 정때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내용 자체는 마침 12.12 날 대통령이 담화를 했거든요. 예. 정말 12.12 염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황당무계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약간 순기능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대체 이 난리를 대통령이 왜 했지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 풀렸다. 근데 대통령 본인이 이거를 소상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내가 군대를 보냈다. 선거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그거는 우리 형법 지금 이제 헌법 77조에는 개헌 관련된 게 있고 형법에는 이제 내란의 정의와 국헌문란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형법에 나와 있는 국헌문란의 정의가 재밌는데 헌법 기관을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국회와 선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게 재밌는 표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라는 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그 자체가 지금 내란의 하나의 증거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했던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정말 부정선거 음모론에 아주 그냥 쩔어도 장난이 아니게 쩔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그 의혹은 완전 해소된. 왜 이제 이 난리 같은 일이 벌어진던지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죠. 만일 그 체포 그 명단에 김동현 판사라고 왜 네. 이재명 대표 그 1심 무죄 위증교사 그 판결 내리신 판사가 포함이 돼 있다라는 설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판사도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이게 내란이라는 건 그거 자체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거를 그 판사도 이 체포 대상이었다. 이게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당초에 14명의 그 명단에는 없었죠. 예, 없었고 또 이제 이 명단을 그러니까 들은 그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이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는 뭐 좀 진위를 파악해봐야 된다. 가짜 뉴스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심지어 김어준은 이게 그 뭐라고? 암살조야?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암살조도 있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좀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내란이 확실하다. 이거는 조금 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이제 나가서 뭐 생중계 요청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직접 설명하겠다. 그래서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는 저는 조금 더 법률적으로 따져보고 된다. 또 수사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국민이 봤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본 거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본 거는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시간으로 국회에 군이 진입하고 헬기가 국회 마당에 헬기가 내려앉고 그리고 선관위에 군이 투입되고 이런 거를 두 눈으로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엄 소장님 말씀대로 좀 봐야 되는데 하지만은 그 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국민의 마음속엔 이미 결론은 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일날 법무부 감찰관 유혁 감찰관이라는 분이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이제 10시 30분에 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제 출두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회의에 간 거죠. 그래서 가는 한 뭐 2, 30분 후에 도착한 다음에 그분이 도착하자마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MBC에 인터뷰한 게 있어가지고 더군다나 그날 밤에 인터뷰한 거예요. 12월 3일 날 밤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최근에 봤는데 이분은 12.12 내란 판결문을 자세히 봤던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랑 동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 얘기는 뭐냐면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거, 국회를 공격하는 거는 군대가 거기에 그 헬기가 착륙한 그 순간 내란은 성립한다는 거야.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뭐 끄집어냈냐 아니냐는 아무 관계없이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 얘기도 전 의원 얘기도 비슷한데 이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는데 이 칼이 이 무슨 칼이든 아니든 도둑질 성공하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이 도둑질 자체는 성립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뭐 주변의 인적인 어떤 법조인들 이거는 이 12.12 내란의 판결문이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헌법기관을 공격했다는 거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한 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놀라운 점은 앞에 오늘 기사로 나왔던 김동현 판사도 놀라운 일이지만 왜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왜 들어가 있을까? 김민웅 같은 사람은 왜 들어가 있을까? 권순일 대법관은 이게 김동현 오늘 판사도 그렇지만 다 이게 본인이 싫은 사람들 집어넣은 거예요. 김어준 같은 사람들 집어넣고 이게 그러니까 야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기분 나빴던 사람들. 그래서 완전히 어떤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정신 세계가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한동훈, 권순일, 김명순 이런 김명수까지 들어가 있는 거가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사고다. 근데 내일 이제 표결 통과될 거 되겠죠? 네,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실히 그러니까 찬성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7명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뭐 당론 가결 이런 것을 촉구를 했고 친한계가 대략 한 23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무리 없이 통과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10명을 훌쩍 넘길 거냐 아니면 간신히 8명, 9명 선에서 끝날 거냐. 저는 이제 그게 좀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냐면 탄핵 소추안이 이제 통과가 된 이후가 제일 좀 궁금해지는 게 그 이후에 국민의힘은 어떠한 내용을 겪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딱 예상되는 건 이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잖아요.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사퇴를 요구하게 될 거고, 그래서 친한계에서는 그거를 받을지 말지를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를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고 본인이 이제 뭔가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발의된 것 자체에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사퇴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 어떤 진영을 아무튼 책임지는 거거든요. 일관되게 탄핵을 그러니까 계엄을 반대하고 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 친한계는 문제 제기를 하고 친윤계는 이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그걸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 계속 버티기는 자복이 쉽지는 않아서 일단 당장 통과된 거에 1라운드는 탄핵 가결 직후에 1라운드는 한동훈 대표 사퇴를 둘러싼 논란 그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 생각에는 버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뭐 저도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이 가결된 이후에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갈등, 그러니까 그 계파 갈등이 폭발하고 분당 수순으로 갈 거다. 분당이요? 이렇게 분당, 그러니까 당이 갈라지는 거, 쪼개지는 거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당 지도부 사퇴는 정치적 수순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됐을 때 당시 당 지도부가 다 사퇴했거든요. 그리고 2016년 12월 9일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소추안 통과되고 나서 당 지도부가 다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현 그 지도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계파 갈등을 떠나서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 대행을 하게 될 건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출된 지 이틀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래서 사퇴하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거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친윤의 당권 장악이나 친윤의 승리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면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지도부도 다 사퇴하고 다음에 대선 주자 중심으로 당이 재편되고 재건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중심으로. 원래 이 내년이 선거가 없는 해였었잖아요. 그죠? 내후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그쵸. 그로부터 1년 후에 대선이 있는 코스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게 생겼어요. 그죠? 2025년에 지금 대선 주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선 주자 누구 있다고 보세요? 가장 유력하게는 현재 3명 정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일단 한동훈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 3명이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보고 나머지 기타 등등의 이제 후보들이 좀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의힘으로 좁히면 그렇고 예. 범보수로까지 본다면 이준석 후보도 당은 다르지만 이제 보수 계열의 후보 중 한 명으로 볼 수 있죠.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후보군들 말고 뭐 더 추가할 사람은 있을까요? 뭐 더 추가하기는 조금 이제 그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없는데요. 저는 이제 2017년 양상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번 그러니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이게 판세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에는 일단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그 당시 그러니까 당 상임 고문이었죠. 문재인 고문이 12월부터 1위로 치고 올라가서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1위를 유지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그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줄곧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좁히면 방금 최 소장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게 이제 3강 구도고 기타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삼약 정도를 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당 밖에서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그런데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7년 대선을 한 달 정도 남겨둔 4월 시점에서 이게 문재인 후보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하고 격차가 3%포인트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 논의가 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 후보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수직 상승을 한 적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게 탄핵 같은 일이 일어나면 집권 여당도 국민이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승리하기란 어렵죠. 그래서 2017년에도 홍준표 후보가 선전하긴 했지만 24%에 머물렀고 저는 이번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게 현직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게 당선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2017년 안철수 사례처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고 이준석 의원하고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를 통해서 이준석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저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이렇게 맞대결을 펼쳐서 승산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는 이제 상수로 봐야 되는 거죠? 거의 뭐 9분응선은 넘었다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있고 김부겸 전 총리도 있고 뭐 이런 그 후보들이 있는데 사실상 거의 그 기회가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우리가 세상 일을 알 수 없어서 예. 지금 거의 모든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얘기했는데 계엄이 벌어졌잖아요. 글쎄요. 그래서 미래를 이제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거는 좀 이제 과도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또는 확률적으로 사고한다고 치면 이재명 대표 일체제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가 된다는 확률은 제로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 뭐 상대적으로 낮다. 근데 사법 리스크는 어떤? 사법 리스크가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에 국한시켜서 얘기하면 6개월, 3개월 해가지고 1심이 나왔잖아요. 예. 그럼 3개월, 3개월이면 이제 나머지가 6개월이 남아있던 건데 엄청 빨리 해도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계엄이라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설령 2심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를 설령 2심이 나오더라도 유권자들이 판단이 바뀌는 거냐라는 거에서는 현재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현재 뭐 한 거의 45% 가까이 나오는 여론조사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설령 2심이 나오더라도 이 전체 흐름이 바뀔지는 좀 약간 갸우뚱한 면이 있죠. 그 국민의힘 말이에요. 친윤들이 끝까지 가는 겁니까? 주류로 그렇게? 예?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요.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친윤들은 패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대선이 이제 민주당 일변도로 간다고 좀 보진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11%거든요. 예. 근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은 5%. 네, 5% 4% 그래서 그 방전 지지율이라고 했잖아요. 휴대폰 방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지지율은 무려 24%예요. 그때 13%가 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때보다 11%포인트나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과거 새누리당처럼 2017년 이 새누리당처럼 완전히 해체된 방전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계엄 선포권이 정말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어떤 그 문제로 어느 정도 지금 국한되는 측면도 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 당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개파 갈등이 폭발하고 또 친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고 또 이 대선 주자들이 이 상처가 별로 안 나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이 보수 쪽 그 대선 주자는 이 반민주당 또는 반 이재명, 그 다음에 비국민의힘, 비윤석열 이런 중간지대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반민주당이면서 비윤석열이라는 굉장히 좋은 스탠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보수정당의 그 조기 대선도 막 그렇게 미리 절망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 대략 윤 대통령이 이제 그 뭐 4차 담화, 계엄 후 4차 담화에서 맞서 싸우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기 대선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염 대선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시간 6개월 정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그러는데 그 국민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최 소장님은 지금 동의하세요? 지금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있었던 선거 예. 때 문재인 후보가 42%를 받고 예. 심상정 후보가 5%를 받아서 일종의 범진보 후보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문재인, 심상정 두 후보를 합치면 47%였어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를 이제 이제 뭔가 이제 중도와 보수가 섞여 있을 텐데, 근데 지금 그때와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 그때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 앞에서 엄 소장님도 말했지만 보수가 분당되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수가 그때는 분당이 됐던 거고, 그래서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로 표가 갈라졌던 거고, 범보수 유권자들이. 그러나 지금 이제 단일 정당이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나 뭐라 그럴까 이제 그래서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될 건지, 둘이 뭐 단일화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좀 비판적인 여러 가지 비명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관계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제 민주당한테 좀 매우 유리한 구도에서 시작하는 건 명백한 것 같다. 그 정도로 보는 게 좀 균형 잡힌 관점이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지금 엄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7년과 지금 비교할 때 지금이 국민의힘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보다는 훨씬 좀 잘 견디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당이 쪼개졌냐 안 쪼개졌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이번에 안 쪼개졌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안 쪼개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나 저는 또 이게 이번에 지금 시위 중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20대 여성이거든요. 예. 30대, 40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는 것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이상한 정신세계가 좀 이상해가지고 12월 3일 날 그 일은 했다고 치고, 근데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너무 엉망진창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뭐 오세훈 등등이 어떻게 관계 맺을지 모르겠지만, 이 점이 국민들에게 저는 약간 점수로 어떤 저축, 기억의 저축에 다 이렇게 계좌를 가지고 기억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국민의힘이 판이 뒤집는다는 거는 뭐 불가능한 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1분씩 제가 여쭤볼 텐데, 지금 이제 이 만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이제 할 텐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이 실행하지 못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2, 3일쯤 됐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가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하는 거는 너무 나가는 거다, 오버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일침을 놓은 적이 있는데요. 민주당도 이게 여론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을 한다면 이제 뭐 최상목 총리도 사실 그날 그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 참석자를 다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 MB 때 인사였던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이게 그 대행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민주당도 어느 정도 여론 관리 차원에서 한 총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어떻게 생각이 보세요? 다른데요. 예.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며칠 전에 이제 대정부 질의에서 이소영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 의견 얘기하시는 분 손 예. 들어봐라 예. 했을 때 딱 두 분이 손을 들었어요. 하나가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랑 조태열 외교부 장관 둘이 손 들었는데, 그리고 그거는 여러 가지 증언에서도 좀 일치하는 거여가지고 예. 저는 한덕수 총리는 민주당이 충분히 탄핵안을 할 가능성이 더 아하. 높고, 오히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좀 뭔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정말 별일을 다
겪는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다이나믹 코리아입니다, 완전히. 맞아요. 20대 때 겪었던 일을 지금 다시 겪게 되리라고 저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힘을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힘내십시오.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것이 바로 희망 만들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전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